반갑습니다. 김영윤TV입니다. 8월 18일 두 번째 영상인데요. 첫 번째 영상은 오늘자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브리핑을 한번 전해드렸었는데요. 두 번째 영상은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본토 공격 과정에서 정치적으로 풀어야 되는 숙제, 그리고 경제적으로 풀어야 되는 숙제 등이 어떤 것이 있는가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1월 9일부터 우크라이나 군이 러시아에 경제적인 타격을 입히기 위해서 서부 러시아에 위치한 유전과 정유시설을 폭격하기 시작을 했었죠. 작전은 대성공이라고 평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공격 소식에 국제 유가가 상승했죠. 그러자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당시에는 미국의 방침이요, 미국 무기로 러시아 본토 공격을 허용하지 않았어요. 자국 방어에만, 우크라이나의 자국 방어에만 쓰라라고 허락한 분위기 속에서 우크라이나가 폭격을 계속 지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이게 뭐 어떤 분쟁에 말리지 않을까라는 정치적인 계산이 조금 더 들어간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얼마 안 가서 러시아가 원유는 수출하되 정제 시설이 파괴됐으니까 뭐 휘발유나 디젤 같은 전략 자산은 내수용으로 돌리는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게 된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해석이 있기도 했죠. 정제 시설이 파괴가 됐기 때문에 정제되지 않은 러시아 원유를 30% 할인 가격으로 인도와 중국으로 수출하고 있는 겁니다. 러시아로서는 이중고를 겪을 수밖에 없는 거죠. 2024년 3월 29일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젤렌스키가 이렇게 말합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정유시설 폭격을 반대했다라고 미국의 입장을 정확하게 표명시켜 준 거죠.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미국 장거리 미사일이 아니라 자국 자폭 드론으로 공격을 감행했다라면서 미국과 선긋기, 그리고 미국이 더 이상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 no, 그러니까 명분이 없다고 반박을 하는 것이죠. 정치적 판단보다는 우크라이나는 생존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뭐 손익 계산하고 이런 걸 떠나서 굉장히 적극적이고 굉장히 공격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계산법이 있어야 되겠죠. 우크라이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러시아와의 관계 또한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2024년 4월 9일에요. 미국 상원 군사청문회에서 공화당 의원들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물었죠. 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정유시설에 대해서 폭격을 한다라는 것 자체, 그 작전 자체를 왜 반대했냐라고 질타를 했습니다. 그때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우크라이나가 한정된 자원으로 공군기지나 군수공장을 타격하는 게 조금 더 바람직할 것 같다라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입장을 밝히면서 우크라이나 폭격 작전에 대해서 반대했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현재 러시아가 자국 정유 회사들의 휘발유와 디젤의 수출을 전면 금지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보면 우크라이나의 작전이 미국의 의도보다는 더 효과적이었다라고 증명이 되는 거죠. 경제적인 압박. 왜냐하면 러시아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게 석유 수출이기 때문에 그 석유 수출에 타격을 주는 것이 전투기나 탱크 몇 대 파괴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는 거죠. 결국 전쟁도 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조금 궁금한 게, 러시아의 최대 우방국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중국이 직접적으로 뭔가의 성명 발표라든지 개입이 없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국제사회 안에서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에 대해서 다 기권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군사 지원 자체도 없습니다. 우회적으로 어떤 식으로 하냐면 러시아의 천연가스나 디젤이나 지금 말씀드렸던 석유를 수입하는 상황으로 경제적으로 이제 러시아에 돈을 지원하는 것뿐 직접적인 것은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영상을 따로 만들 생각인데요. 중국이 타겟을 두고 있는 게 대만인 거 아시죠? 근데 지금 만일에 우크라이나 와 러시아 전쟁에 중국이 어떤 식으로 입장에 대한 표명을 했을 시 대만의 주권이 중국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입장에선 굉장히 뭔가 풀어야 될 숙제가 많기 때문에 중국은
입을 닫고 모든 것을 기권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아무튼 이 젤렌스키가요, 러시아의 경제를 압박하는 부분에 선택한 정유시설 파괴에 대해서는 굉장히 성공적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바이든이요, 직접적으로 공식적으로 뭔가 확인된 건 없지만 중증 치매다라는 것이 많이 흘러나오기도 했죠. 서방 세계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조심스러운 상황에서 바이든이 다시 4년을 제대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후보 사퇴를 했죠. 그때 이제 해리스가 들어오면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기도 했습니다. 다만 해리스가 대선에 승리한다는 전제, 이게 왜 그러냐면요, 지금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80%가 미국이 거의 담당을 하고 있고 나머지가 유럽 국가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바이든의 세계 행보에 대해서 해리스가 잘 받아서 토스를 받아서 이어간다라고 하면 유럽 측에서도 부담이 덜한데, 만일에 트럼프로 바뀔 경우 유럽 쪽으로 부담이 지워지는 부분에 대해서 또 그들만의 계산을 한다라는 것이죠. 나토 정상회담에서요, 바이든의 실수가 있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을 보고 푸틴이다 라고 하면서 이쪽으로 오라고 한 것이 방송을 통해서 세계에 보여지기도 했었죠. 그러면서 바이든의 치매설이 이제 각국 정상들에게 직접 목격이 되기도 했고, 그런 부분이 노출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미국 입장에서야 공화당의 트럼프가 집권을 한다라고 하면 보수 정권으로서 그러니까 자국의 번영에 대해서 조금 더 단도리를 하는 부분, 그리고 지금 이제 국내 사정이 이민자를 너무 받으면서 이제 뭐 마약이라든지 뭐 이제 기초질서 확립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런 부분이 좀 무너지면서 좀 불편한 상황들이 좀 많이 생기는 부분에 보수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다시 재집권하기를 바라고 있는 상황이지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오는 순간 전쟁 지원에 손을 끊을 것이라는 생각을 아니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불편한 거고, 유럽 입장에서도 트럼프가 집권을 한다라고 하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이 끊길 거기 때문에 유럽 입장에서는 부담이 강해진다라는 것. 왜냐하면 트럼프는 중국의 공산당을 주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국력을 중국을 견제하는 데 써야 된다라고 생각을 좀 크게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러시아가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 그래서 러시아가 뭐 트럼프가 집권할 수 있게 선거에 개입했다라는 내용이 또 있기도 했었는데요. 아무튼 저는 해리스가 능력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리스가 부통령이기 전에 검사로는 좀 유명하죠. 매일마다 백악관에서 안보 회의를 하는데 CIA에서 정보 브리핑을 올리면 검사처럼 이것을 매일 확인을 했어요. 쉽게 얘기하면 CIA 정보 브리핑이 올라오면 이거를 변호사 집단으로 보고 해리스가 검사로서 이제 공격을 하고 방어하고 공격을 하고 방어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첩보의 신빙성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거치는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정보부 수장들이 해리스와의 손발을 맞추는 부분에 대해서 안보적으로 굉장히 탄탄하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죠. 나토 정상들도 이런 해리스가 바이든의 정책을 이어받아서 당선되고 우크라이나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큽니다. 근데 현재 여론조사로서 해리스가 트럼프를 근소하게 앞서고 있긴 하네요. 러시아가 언제까지 이렇게 전쟁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보면요, 경제적으로는 받쳐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천연가스, 무한 자원은 아니지만 선택받은 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제적인 측에서는 계속 서포트가 될 거지만,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있죠. 돈과 사람. 근데 사람을 채우지 못해서 전쟁을 지속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분석이 지배적이기도 합니다. 한 달에 군사를 5,000명씩 잃으면서 어떻게 버틸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아니할 수 없죠. 2024년 6월 5일 러시아 국내에서 이제 기자회견을 엽니다. 푸틴이 이제
전쟁에 대한 자신감을 계속 어필을 하면서 전쟁 자체가 본인의 집권의 선전용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사망자가 한 달에 5,000명 정도 되지만 모집병이 한 달에 3만 명 정도가 되기 때문에 병사 수급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브리핑을 하면서 이제 5,000명씩 잃어 간다라는 진실을 자기도 모르게 그냥 밝혀버린 겁니다. 3만 명 모집할 수 있다고 해도 계속 모집을 하면 궁극적으로 지지층이 등을 돌릴 것은 자명한 일이죠. 모집병은 징집이 아니기 때문에 돈을 많이 주는 용병 개념에 가깝죠. 이러려면 세금을 계속 올려야 되는 부분. 이게 또 경제적으로 부담이 갈 수 있는 부분이죠. 러시아가 10년 동안 이어간 아프간 전쟁에서요. 러시아군의 사망은 2만 6천 명입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 2년 동안 12만 명 이상의 러시아 군인을 잃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러시아가 모든 전쟁에서 병사를 잃은 숫자보다 우크라이나 지역의 한 곳에서 더 많이 잃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속도로 병력 손실을 계산해 보면요. 앞으로 러시아가 3년을 버티기 힘들다고 판단됩니다. 전투병은 1년 내내 싸우는 것이 아니라 2교대, 3교대로 이렇게 싸우고 순환을 하고 뭐 휴식을 하고 다시 투입되고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예비대가 사라지는 순간 전투력은 상실을 하는 겁니다. 향후에 북한 용병들이 러시아에 볼 수 있는 확률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북한 입장에서도 좀 딜레마긴 해요. 왜냐면 러시아에 용병을 보내면 돈은 생기겠지만 이 러시아에 투입했던 이 용병들이 탈출을 한다. 뭐 그렇게 되면 이 자국 손실도 이어가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용병의 투입은 지금 북한이 굉장히 망설이고 있으면서 이제 잠그고 쉽게 얘기하면 용병에 대해서 잠그고 북한이 포탄과 탄약을 러시아에게 꾸준하게 제공하고 있는 중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던 와그너 그룹 용병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때 프리고진 암살로 인해서 이 와그너 그룹의 용병들이 많이 와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병력 손실을 복구할 방법이 별로 없다라는 게 지배적인 평이죠. 제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푸틴이 이렇게 계속 강제 징집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러시아 국내적으로 반발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푸틴이 정치적으로 위축되고 위기 속에서 전쟁을 멈춰야 하는 상황에까지 가는 거죠. 전쟁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없다라는 상황을 만들어서 판단하게끔 만드는 것. 그리고 미국의 해리스가 대통령이 되어서 이제 우크라이나에게는 계속된 전쟁 지원이 들어간다라는 위협을 계속 가지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그러고 자연스러운 협상 테이블에 앉게 한 다음에 우크라이나가 자국의 보호와 세계적으로 이제 보호의 보장을 받아 간다라는 거죠. 이때 물음이 하나 생기는 게 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핵을 쓰지 않을까?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겁내지 않고 돌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건 이제 후에 영상에서 제작할 생각인데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세계의 보호를 받으면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의 전쟁을 끝낼 것이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시나리오인데 그게 아마 지금 전력 손실, 병력 손실 이런 것의 계산으로 봤을 때 한 2년 안으로 끝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우파라면요.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게 상식이죠. 지금 러시아가 6.25 때 북한이나 다를 거 없습니다. 50보, 100보입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절박하고 절실하게 싸우는 것이죠. 지금 대한민국은 직접적인 전쟁 속에 처해 있지는 않습니다만 안보에 대한 개념이나 왜곡된 전쟁 역사를 바로 잡아야 할 만큼 이제 체제 위기가 온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이 자살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아픈 마음을 가지고 지금 현재 정치와 상황들을 지켜보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남일 같지가 않다는 것 너무 슬픈 현실인 것 같습니다. 김영윤 TV입니다.